그래서 나는 숨겨지고 싶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커. 그래서 나는 도망가야 돼. 이런 것을 썼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달라요.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지금은요. I am capable. 나는 능력 있어. 세상은 full of 내가 full of challenging.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거기에 contribution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강민주 씨 어떻게 쓰셨어요? 네. 네, 말씀해 보세요. 나는 불꽃이다. 어, 세상은 나로 네. 인해 그 불이 번지고 네. 밝아진다. 아우, 그래서 나는 네. 사실 나 자체로 가만히 그냥 그곳에 속해 있어도 된다. 어우, 좋습니다. 소치영 씨 어떤 네. 쓰셨나요? 네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좀 패스 좀 해주세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성규 씨. 네. 네. 네, 말씀해 보세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김정식 씨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네,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네, 나는 복음의 메신저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블랭크를 한번 쓸 때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또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적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하려 할 수도 있고 또 소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 자신으로서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블랭크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점검하고 또 다시 다짐하고 그리고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먼저 하겠습니다. 요새 가장 핫한 이슈죠. 누군가가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학업으로는 최고의 명문 S대에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사회에 대한 정의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불태우고 싶었다. 어느 날 신촌에 친구들을 만나고 있을 때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였다.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재림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다. 네. 지금 JMS가 핫하게 뜨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비판적인 많은 시각과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비판과는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 케이스들을 제대로 봐야 하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집어넣습니다. 나는 누구냐면 제2인자, 2인자, 아니면 그 조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먹는데 출신이었어요. 정명석 목사가 JMS를 설립할 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70년, 80년도인데 1973년 JMS가 설립되었어요. 한국의 70년대와 80년대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그때는 정말 암울한 그 사회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유심 독재, 그리고 군부들의 탄압, 그리고 대학생들의 그 데모로 인해서 그 군부들의 고문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장애자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대학생들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장 힘든 일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일 거예요. 5.18 사태. 그리고 1987년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가 연세대에서 사망했죠. 그리고 6월 10일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그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대학생들은 도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맬 때 만난 사람이 정명석 JMS. 그때 정명석 씨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특이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많은 명문대 학생들이 뒤로 쫓기 시작했어요. 명문대 학생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들어갔는데 우리도 들어가 보자 하면서 그들도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도주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3만 명, 4만 명, 5만 명 이런 신도들을 확보하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에 대한 불만, 현실에 대한 도피가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친밀감을 갖게 돼요. 누구도 모르는 사회 균형 속에서 일어나는 친밀감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나에게 주는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깊은 소속감 그리고 이곳에서 나는 인정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쪽에서 파워를 느끼게 되죠. 이인자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스타들 그런 사람들은 정명석 신 메시아가 주는 인정으로 파워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고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것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그 성향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해요. 새로운 것들을 좋아해요. 또 한 말 또 하면 싫어하죠. 새로운 게 어딨나 항상 찾아다녀요. 그래서 흐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학업을 찾고 새로운 그 메시지를 찾고 새로운 스타들을 찾게 되죠. 그래서 BTS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새로운 단들이 나오고 그 팀들이 나오면 그쪽으로 또 몰려가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JMS에서 나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들이 있고 거기서 춤과 노래와 화려한 옷들 이런 것들은 어디 교회에서 있던 것들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보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자극적이야. 그러나 진리는 자극적입니까? 아니요. 예, 진리는 자극적이 아니에요. 진리는 very simple.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깊이가 있고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게 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누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찾게 되면 우리는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프로세스가 뭐냐면 프로세스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뭐 하나 더 저기 하는데 저한테 그 기능이 굉장히 보이셔서
제가 이쪽에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혼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명쾌하게 우리의 문제를 명쾌하게 바라보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프로세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명쾌해지는 거죠. 금방 달라질 수는 없어요. 아마도 정명석 그 JMS에 속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혼돈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나와 있죠. 그것이 시간을 통해서 점점 명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빨리 처리해버리면 그것은 정확한 카운슬링이나 정확한 힐링의 프로세스, 치유의 그 과정이 아니에요. 치유의 과정은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배우는 것보다 먼저 그 사회에서 인문학에서 배우는 상담의 그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 강의가 끝나면서 그 두 번째는 그 크리스찬의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상담의 이론과 그 깊이와 그리고 다이나믹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가 많이 배운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커그니티브 모델이에요. 인지 상담이에요. 인지 상담 그것은 뭐냐면 감정을 생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 감정에 휘말리지 말자. 우리 사고를 통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에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모두 나를 미워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살죠. 그리고 그런데 모두가 나를 미워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부가치한 사람.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 찾게 됩니다. 자, 보세요. 케이스 1.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더니 학교를 가기 싫어했다.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학교 가기를 싫어했고 머리가 아프다며 결석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은 뭐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요. 왜냐? 나는 소속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회로부터 벽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첫 번째는 그 아이가 가치 있는 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속에서는 왕따를 당해도 딴 데서는 왕따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인풋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자신의 일을 지면 빵을 때리면서 내가 문제야. 내가 나쁘고 하며 울었다. 내가 문제야. 내가 나쁘고.
벽을 머리에 부딪히면서 뺨을 때리는 것 자체는 자기의 자해 행동이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해 행동은 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주셔야 돼요. 부모님.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나쁜 애가 아니야.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애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은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상담 이론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보다 케이스 2는 훨씬 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 그걸로 컨트롤하라는 그거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딸이었어요. 그래서 곧 다루기로 하고요. 이 자기에 대한 퍼셉션, 자기에 대한 인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스스로가 자기의 거울을 보는데 고양이가 자기의 거울을 봐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이죠? 큰 호랑이로 보여요. 호랑이로 보여요. 근데 늑대가 자기를 거울을 보는데 어떻게 보이죠? 작은 강아지로 보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떠한 동물이 지금 훨씬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고양이요. 고양이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고양이인데 자기를 비춘 자기의 모습은 호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강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빨라, 나는 싸나워. 이렇게 되면 더 잘 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긍정의 힘의 약점을 좀 말하고 싶어요.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살면 될까요, 말까요? 저는 긍정의 힘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의 힘이 어떤 베이스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없는데 긍정의 힘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셀프 이스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진정한 셀프 이스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긍심은 자기 속 안에 있는 능력과 자기 속 안에 있는 성품과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자긍심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나한테 덤빌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정명석 씨의 큰 문제였어요. 정명석 씨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정신병동에 가보면 한 동마다 하나씩 메시아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의 힘에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합해서 긍정의 힘이 나와야지. 긍정의 힘은 따로 놀고 나는 따로 놀고 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의 힘에 대한 약점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퍼셉션은 이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나에 대해서 보는 것도 있는데 이 인식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자, 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뭔가요? 소녀와 젊은 그리고 하나는 소녀. 마녀.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을 보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데 한 부분만 보고 그 속으로 집중해버리면 가짜 뉴스에 빠져버리면 가짜 뉴스로 인해서 내가 혼돈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타입 A의 사람이 있어요. 타입 A의 사람은
한 가지 인포메이션이 들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타입 B는 한 가지 인포메이션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인포메이션, 또 다른 인포메이션, 이것들을 종합해서 나대로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돼요. 그거에 아주 좋은 신뢰가 코비드-19인데요. 코비드 그 시기 때 코비드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이거는 누군가의 뒤에서 우리 세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신을 맞지 말자 하는 이론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믿으려고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퍼셉션의 문제가, 인식의 문제가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현실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현실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해겔의 그 변증법을 되게 좋아해요. 해겔의 변증법. 왜 좋아하느냐? 우리 사회에서도 이거예요. 좌파, 우파. 그게 있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좌파, 우파, 좌파로 가면 점점 극단적인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좌파. 막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좌파가 되죠. 우파는 또 좌파를 비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하는 태도는 정말 좌와 우 양쪽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나오는 합일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면서 비판과 소속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 자신을 생각하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의 정명석 씨의 JMS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기까지의 판단을 바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성을 피하면, 현실을 도피하면, 현실에 비판을 하되 거기에 합점이 어디인가를 항상 찾으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테라피 후에는 그다음에 행위 상담이 있어요. 행위 상담 뭐냐? 행동이 감정을 컨트롤한다. 생각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컨트롤한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을까요? 생각이 감정을 컨트롤한다. 행위가 감정을 컨트롤한다. 어떤 게 맞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정반합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행동이 감정을 컨트롤한다. 이것은 앵거 매니지먼트에 쓰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앵거 매니지먼트 클래스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가족끼리 싸웠을 때 이제는 경찰들이 개입하죠. 왜냐? 가정폭력들이 일어나니까. 가정폭력과 앵거 매니지먼트는 좀 틀리지만 앵거 매니지먼트 클래스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맨데토리 나오고 있어요. 앵거 매니지먼트는 뭐냐?
분노가 일어났다? 그럼 내가 알잖아요. 분노가 트리거할 때, 시작할 때 내가 벌써 몸이 틀리죠. 막 열이 확 올라오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심장 박동이 막 뛰고 그다음에 막 손에 땀도 나고 막 벌벌 떨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기 시작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인지하고 무엇을 해냐면 나가라. 그 상황을 빠져나가라. 그 상황에서 그것을 대처하지 말고 그 상황을 떠나라. 그것이 앵거 매니지먼트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또 적용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한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아프다든가 갑자기 이거는 남편이 갑자기 차 사고가 나요. 그랬을 때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나요? 우리 총장님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요. 기도. 그렇죠. 그 말고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는데요? 기도는 물론이죠. 그런데 오대현 선교사님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잘하셨어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때 감사해라. 감사해라는 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걸 무엇을 감사할까? 써보는 거예요. 저도 힘들 때 뭘 감사해야 될까? 쭉 써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씩 외우면서 그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선포하죠. 이거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행동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자, 봅시다. 케이스 7.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두 딸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자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부모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 10시에 들어온다 하고 새벽을 넘기기 일쑤였다. 아빠가 혼을 내고 외출을 금지하자 창문으로 넘어갔다. 할 수 없이 아빠가 쇠사슬로 딸들의 발을 침대에 묶었다. 이거 진짜 스토리예요. 네. 지금 정말 우습도록 정말 허망한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가 할 수 없이 얘네들을 쇠사슬로 발을 침대에 묶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네? 네? 아빠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 고발되지 않았. 감옥에 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빠는 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빠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카운슬링에 왔을 때 그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케이스 3. 대학생 딸을 데리고 엄마가 상담실 문을 열었다. 딸이 5살 때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사건 이후 말을 더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더듬고 아이가 소심해지고 피하고 싶어하고 모임에 나가지 않게 하고 집에서 박혀있고 아주 이쁜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와서 그 엄마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불이 났을 때 그때 트리거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것은 바로 행동 상담이 가장 좋은 거예요. 행동 상담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항상 말을 바꿀게? 아니라고. 어느 때는 말을 안 들을까? 편안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근데 불편한 상황에 들어가면 말을 바꿔. Yes.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편안한, 그리고 너를 인파워 해봐라. 그 행동을 자꾸 강화시켜라. 그러면 훨씬 나아질 거다. 100%는 안 되지만 90%가 되면 너의 삶은 너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고쳐졌어요. 한번 봅시다. 마이클 필립. 마이클 필립스가 누구신지 아시죠? 이분은 수영 선수고 올림픽 금메달을 수영 선수, 맞아요. 30몇 개를 한 분이죠. 그분이 어렸을 때 문제는 ADD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attention deficit, 그러니까 장애인데 자기 집중력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을 수영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결국은 가장 유능한, 훌륭한 수영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장애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장애 아닌 것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포텐셜을 발견할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정말 불태울 수가 있는 거죠. 이승민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 부산의 그 가수 아들 아닌가요? 가수요? 아빠가 가수고 얘가 수영선수 아닌가?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은 동명이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승민 선수는 자폐증을 앓는 20대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골프에서 우승을 했죠. 세계. 예. 예. 그래서 그런 자폐증이 있건 ADD가 있건 무엇이 있건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다른 행위로 인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자폐를 치유받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폐 자체에 보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다른 곳에서 포텐셜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B.F. 스키너는 Beyond Freedom and Dignity,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B.F. 스키너가 이런 책을 썼어요. 아니다.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된다. 결정된다. 인간은 환경을 넘을 수가 없다. 우리의 DNA를 넘을 수가 없다.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 누구죠? 할마. 그래서 사회 제도 전체를 바꿔야 우리는 정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크레인 같은 그 전쟁터의 나라에서 전쟁이 없어지지 않다. 그분들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소피스 초이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아무도 없으세요? 메럴 스트립이 오스카상을 탄 영화예요. 어릴 때 봤어요. 보셨어요? 네, 어릴 때.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봤어요. 네. 그런데 대학교 때인가? 그때 봤는데 엄청난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소피가 그 폴란드 여인으로서 그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인이 갇힌 아우슈비츠 그 게스실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소피한테 그 독일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소피, 너 아들과 딸 중에 하나를 택해. 그러면 안 들여버려. 그때 소피가
택한 게 누구죠? 아들입니다. 그래서 딸은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것이 선택일까요? 아니죠. 선택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피가 자살을 하죠. 똑같이 해밍웨이가 어떠한 글들을 남기고 문학 저서를 내다가 해밍웨이는 인간에 대해서 항상 포무주의를 들어가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쓴 글 중에, 책 중에 노인과 바다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무력함,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을 쓰게 됐어요. 노인과 바다는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해밍웨이는 결국은 자살하게 됐죠. 그래서 환경에 지배되는 인간, 그것은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력함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환경에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나온 게 바로 로고 테라피. 아니다. 인간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그러나 지배되지 않는다. 이게 빅터 프랭클. 이분도 유대인 의사로서 똑같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있었어요. 그때 빅터 프랭클은 이걸 봤어요. 가스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고 정말 아우성을 치고 오열을 하면서 나를 살려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며 유유히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조용성이다. 우리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열을 하며 도망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미닝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현실 상담 치료가 있어요. 현실 상담 치료, 이것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material 보면 조금 더 보시고요. 윌리엄 글라스터의 현실 상담 치료는 우리 인간에게는 4가지 욕구가 있다. 4가지 욕구. 그거는 소속감, 그리고 파워, 능력, 그리고 자유, 그리고 놀이. 우리는 이 4가지를 everyday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belonging은 가족 안에서 충족이 돼야 됩니다. power, 또 가족이나 사회에서 나의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achieve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성취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프리덤이 있어야 돼. choose 해야 돼. choice가 있어야 돼. 그렇죠? 공산국가가 힘든 거는 초이스가 없는 거잖아요. 초이스가 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맨날 같이 즐거워야 돼. 뭔가 게임을 하면서 또 배우면서 지금 배우는데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예. 예. 좋아요. Thank you.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2딸 아이가 사춘기가 되죠. 밖으로 나가. 이거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소속감, 그리고 파워, 프리덤, 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가져가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죠. 물론 사춘기가 되면 밖에 더 좋죠. 밖이 더 좋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재밌죠. 고리타분한 부모,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갭을 가지고 있는 부모.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케이스 9, 16살 딸이 임신했다. 남자친구와 미래를 약속했으니 아기를 낳는다고 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케이스 7,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임신을 해서 남자친구와 살겠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이것이 다 가족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EMDR이라는 또 상담 사례 상담법이 있어요. 이거는 가장 힘든 사람들, 트라우마, 어렸을 때 어뷰즈를 당했거나, 그 다음에 성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납치를 당했거나, 그러면 아이 누구한테 의해서 그 상황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 무브먼트를 이 눈동자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 그때의 가장 힘들었던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이것들이 거의 그냥 리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했다. 그다음에 를 당했다. 그리고 내 남편이 갑자기 죽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테라피를 한 두세 번 하면 많은 리듀스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자신의 머리를 부딪히고 뺨을 때리면서 내가 울었다. 이 케이스는 아빠가 엄마를, 딸을 어뷰즈한 케이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자학을 합니다. 어떤 애들은 손에 칼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애들은 분명히 분명하건데 뭔가 큰 트라우마를 PTSD가 거친 건데 그런 사람들은 EMDR 그 테라피가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케이스 10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케이스 10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가냘프고 귀여운 30대 여인이 들어왔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다. 아동보호국에 4살짜리 아들을 빼앗기고 남편은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사실 재혼을 해서 액세서리 스토어를 운영하고 남편을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여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경찰이 들이닥쳐 남편을 데리고 가고 아들을 아동보호국 직원이 데려갔다. 이 여인은 세상이 노랗게 변하고 생신가 꿈인가를 체크했다. 첫 남편, 아들의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성급히 왔다. 그리고 둘은 아들을 다시 찾는 히어링. 히어링을 긴급히 신청했다. 기각되었다. 여인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다. 도저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심정이었다. 네. 이것도 정말 실제 케이스입니다. 너무 연약한 그리고 아리아리하고 예쁜 여인도 와서 자기가 아들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첫 남편이 와서 그 아들의 아빠인데 왜 안 주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남편이 의심스럽죠. 두 번째 남편이 그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 그래서 그 배가 불러온 것은 뼈가 부러져서 장기를 쳤기 때문에 배가 불러온 거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 군데 벌써 오래된 상처들이 여기저기 있었던 거예요. 이 남편, 이 귀여운 여인, 이분들 서울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학벌이 좋다고 그 사람의 전부가 작대를 합니다. 두 번째 남편이 저지른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또 4살짜리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한 건데, 지금 첫 남편하고 같이 헤어지면 시청하지만 이 코트에서 보는 거는요, 이 여자가 둘째 남편에게 있다가 갑자기 첫 남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트에서 소리 지르고 외발지라고 막 울고 통곡하는 거는 한국에서는 받아들여 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면 이모셔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애를 맡습니까? 절대 안 줘. 되도록이면 함다운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가 히어링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첫 남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혼자서 신청을 해서 3개월 후에 아이를 찾았어요. 그 아이를 찾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선생님, 저 아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떠납니다. 이분 생각할 때 항상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말 모르고 일어나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unfit mom. 너는 마음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순진해서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가슴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런 어뷰스를 당하는 애들은 EMDR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해야죠. 물론 엄마도 카운슬링을 해야 되지만 저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왜 그냥 그분이 계속 저한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대로 한 단계, 그 상황에서 만났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성취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물론 5번, 6번, 10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으로서 여러분들은 터치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얼만큼 어떤 것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찾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에듀케이션의 트렌드가 요새 융합이라는 거 아시죠? 통합이 아니라 융합. 통합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지상담, 행동상담, 그 다음에 로고테라피, EMDR, 이 상담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이렇게 저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다 종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통합이라는 거예요. 인체그레이션. 그런데 요새는 트렌드가 융합이에요. 융합은 뭐냐면 인문학과 그 다음에 과학을 합하는 거죠. 과학의 어떤 기술들을 인문학에 같이 융합해서 그 학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데 예를 들면 영어학과 AI 전공을 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챗 GPT를 아십니까? 조금, 챗 GPT. 네? 조금 알아요? 조금은 알죠. 예. 챗 GPT가 요새 나왔잖아요. 챗 GPT를 ESL에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챗 GPT 안에서 이제 ESL을 공부하는데 ESL 클래스가 한 20명,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학생이 못 따라와요. 요 교과 과정을. 요 코스를 지금 코스 3인데 못 들어와요. 그러면 챗 GPT에서 아바타가 나와서 그 사람의 유크레인어로 개인 교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인문학에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융합 상담이 시작되고 있어요. 융합 상담 보면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 메타버스라는 거 아십니까? 3차원의 가상 공간. 멘탈 헤alth를 메타버스로 지금
같이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지금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상의 세계 안경을 끼고 구글 안경을 끼고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3차원의 가상 공간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카운슬러를 고르는 거예요. 뭐냐? 캐릭터가 있어요. 뭐 하나는 고양이, 하나는 강아지, 하나는 호랑이, 아니면 미니 마우스, 미키 마우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카운슬링을 시작합니다. 해봤느냐? 안 해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런 메타버스를 사용하지만 이제 전문적인 카운슬링을 하게 되면요. 전문적인 카운슬링을 꼭 갈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260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달에 260불을 내요. 그럼 언제든지 전화로 아니면 버추얼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세상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까지는 모든 상담 이론과 기본적인 상담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더를 말씀드렸는데, 매슬로우의 그 하이라키, 인간의 욕구의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죠? 맞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음식, water, 그다음에 집. 두 번째 욕구, 안전의 욕구. 우리가 왜 집에 가면 우리가 좀 안정을 찾잖아요. 그죠? 피스풀 하잖아요. 집에 내 침대에 들어가면 안정을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속감. 네 번째는 self-esteem. 근데 이것이 첫 번째가 충족돼야 두 번째도 충족되고 그 두 번째가 충족되고 두 번째가 충족이 돼야 그 세 번째가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self-esteem 인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단계가.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분들은 결핍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 욕구가 어렸을 때 충족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래도 성장의 욕구이기 때문에 이 1, 2, 3, 세 번째 단계가 다 정리정돈이 되고 이 파운데이션이 아주 탄탄해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긍심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포텐셜을 개발해서 나를 실현하는 거죠. 나를 실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계세요? 그런 분들? 나는 요새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좀 보면서 엄홍철 씨, 산악가 그분이 그 산만 오른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서 어떤 단체 NGO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네팔 지역에 30몇 개인가의 학교를 세우셨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분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런데 존경해요. 고미영 씨, 암벽 등반가였는데 산악인으로 바꿔서 히말라야 산을 올르다 네 번째 정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뭔가를 끝까지 실현하라는 그 모습도 계속 봐요. 케이스 봅시다. 이 케이스에 적용이 될 거. 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딸 아까 계속해서 이 케이스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알겠듯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결핍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아버지가 딸의 아버지가 딸과 엄마를 계속해서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케이스 4. 딸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거짓말로 마이너스를 올리고 회사 카드로 가족들 저녁값도 쓰고 고객들에게 선물로 준 기프트카드도 수십 개를 본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뭘까요? 가난할까요? 첫 번째, 가난하다. 두 번째, 능력이 없다. 첫 번째, 이 사람은 가난하지도 능력이 없다. 최고의 학교.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대학을 나와요. 그리고 대학 나온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넘버 2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생해요. 넘버 1도 어렸을 때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돈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쉽게 돈을 쓰고 회사를 횡령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해서 횡령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상황에 밀려서 거짓말하는 것가 아니다. 순간순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 현상이라고 하는데 pathological laughter.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이 결핍 현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도자는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실과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력. 카리스마가 필요하죠. 네, 제일 먼저 밑바닥의 파운데이션은 성실과 정직이 기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짐 베이커, 지미 스웨거. 실패한 지도자. 카리스마는 엄청나요. 그런데 성실과 정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너지는 게 바로 이 기초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지혜, 지식도 필요가 없고 카리스마도 필요가 없어요. 짐 베이커가 누군지 아세요? 지미 스웨거가 누군지 아세요? 1980년, 90년대에 유명한 부의사. 그래서 여러 가지 방송국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도네이션이 이 사람들한테 쏟아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해서 감옥에 갔죠. 자, 케이스 12, 13. 할머니가 오셨다. 아들이 죽고 재산을 대부분 손녀 딸에게 물려줘. 작은 수이지만 곧잘 운영을 했고 괜찮은 값을 손녀 딸에게 돈을 맡겼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무력감에 시달리고 제 시간에 학교 출석 못하기 일쑤였다. 여기에 문제점은 뭘까요? 여기에 문제점은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틀리고 맞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문제는 불에 맞지 않게 주었다. 네? 불에 맞지 않게 물려주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손녀딸은
대학생이에요. 20대 초반? 그런데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그럴 때 오는 거는 부담감. 타락이에요. 자, 두 번째, 13번. 어머니가 차려왔다. 큰아들은 언제나 학업에 우수한 성적으로 영재 학교에 들어갔다. 엄마는 안심하고 교회보다 집안일을 돌보았다. 그런데 14살 되면서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니 학교도 결석하기 시작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적이나 영재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이 사람들 무력감에 시달리고 학교에 출석 못했다, 학교에 결석했다, 이런 사람들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약이에요. 둘 다 마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안 할 때는 마약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럼 마약 치료는 어떻게 되냐? 전문가한테 맡기고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부모와 여러분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그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탕자가 돌아오게 하는 기도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쓴 게 아니라 권해드린 책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방어기제. 방어기제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되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죠. 해요. 그런데 그때는 코너에 몰릴 때, 쥐가 코너에 몰리면 하여튼 방법을 찾잖아요. 고양이를 물 수 있다는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불안할 때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돼요. 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것이 지금은 프로이드가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썼는데 정말 천재들이에요. 이 사람도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을 발견했다는 그 자체가 천재죠. 자, 빙산의 일각,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어제 여러분들 인어 힐링인가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그때 빙산의 일각, 의식과 무의식 배우셨죠? 그죠? 의식과 무의식, 의식은 굉장히 적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은 그 밑에 큰 화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발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자, 봅시다. 김군을 어느 날 불렀다. 서류를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게 했다. 무슨 김군은 대리가 그리 하라고 지시했다. 다시 묻으냐고요. 다시 물어보니 나의 지시가 애매모호했다고 변명을 했다. 어느 부분이 명쾌하지 않았는가를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촉박했다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여기에는 부정, 합리화, 투사. 대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지시한 게 엄청나게 모호했어요. 그러더니 또, 시간이 촉박했다. 뭐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합리적, 부정, 합리화, 투사, 뭐 이런 걸로 책임 전가시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그 깊이를 보면 이 밑에 커다란 두려움이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하든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하고 투사를 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밑바닥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첫 번째 강의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 테스트 17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남편이 바람을 핀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다. 올해는 점점 심해졌다. 이혼을 준비하는가 할 정도로 모른 행동이 정도로 빗나갔다. 딸의 등록금 내는 것도 미루고 통장을 보니 잔고가 몇백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 연착 고지서들이 연이어 날라오고 모든 크레딧 카드는 한도를 초과했다. 세상이 노랗게 보였다. 잠을 잘 수도 없고 무슨 결정을 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었다. 연희는 부인으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네. 그 다음에 연희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 지금의 상황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누구? 남편. 피해자 연희죠. 그렇죠? 남편이 외도, 무절제한 낭비, 그리고 가정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연희는 불면증, 불안증, 혼돈의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근데 연희가 한 행동은 뭘까요? 심정으로 도주한다. 내연녀의 정체를 캐낸다. 청부 살인학자를 고용한다. 재산 정리를 시도하며 돈을 빼줍니다. 뭘까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연희한테 첫 번째 한 말은 이겁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제 조금 쉬고 크리스찬 카운슬링의 업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